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도 힘차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에 전해진 좀 중요한 기사들과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의 흐름들 그리고 거시경제가 지금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경기 침체냐를 두고서 계속해서 지금 연준이 저울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어떤 지금 상황에 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준의 어떤 선택지들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고용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뭔가 시그널들이 좀 일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어떤 지표들은 굉장히 좀 과장되게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굉장히 셈법이 복잡해질 텐데요. 지금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침체의 먹구름이 거의 다가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올해 4분기나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 지금의 어떤 사태들을 만든 장본인들이죠. 연준 인사들은 반대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연은 총재가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 내려오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이긴 하죠. 이거는 희망사항인 거고 이게 실질적인 어떤 결과들은 다를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을 다녀온 옐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어떤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나타내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미국의 경기 침체 위험이 배제하기는 이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중립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번 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생산자 물가지수 PPI 두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월스트리트가 어떤 예측한 자료를 보면은 3.1%로 지난달 4.0% 대비 분명히 인플레이션 수치가 지금 낮아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율을 떨어뜨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에너지에 있죠. 그래서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이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그래서 아마 5% 정도로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보다 크게 높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이번 달에 뭐 금리를 인상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올해 남은 기간들의 연준의 어떤 정책들의 방향성도 조금은 더 명확해지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 지표였는데 지금 미국의 비농업 고용 부분의 어떤 신규 고용은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20만 9천 개로 월가 전망치를 하회를 했죠. 그런데 실업률은 오히려 더 낮아지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그널이 두 개가 맞지 않죠. 고용이 더 많이 줄었는데 실업률은 오히려 낮아졌다. 좀 약간 이해 상충되는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CPI가 그 어느 때보다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의 선행 시그널들은 굉장히 좀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소매 머니 마켓 펀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은행 예금과 비슷한데 더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그런 상품인데 지금 보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증가한다는 건요. 사람들이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자금을 축적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이제 소비를 줄이고 소매 머니 마켓 같은 이런 조금 약간 이자를 많이 주는 어떤 저축을 늘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도 경기 침체의 선행 지표로 작용을 해왔고요. 과거에 닷컴 버블이라든지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크게 급격하게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의 시그널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가계 순자산 같은 경우도 지금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후로 지금 가장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순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인데요. 이게 감소한다는 거는 가계 자산이 줄었거나 아니면 부채가 증가했거나 그런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감소한다라는 거는 결국 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소비가 위축되면 결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게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어떤 부채에 관련된 건데, 미국의 국가 부채 대 GDP의 비율인데, 이게 지금 118.5%까지 크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게 30년 전까지만 해도 50%대에 머물고 있던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 국가 부채가 증가한다는 건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 부담을 하려면 정부가 세금을 더 많이 걷거나 아니면 지출을 줄이거나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럼 결국 두 가지 모두 다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미국 경제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오히려 비트코인에게는 호재다라고 주장을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클 노보그라츠인데요. 지금의 어떤 미국의 경제 정책은 미친 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확장적인 통화 정책에 따라서 달러의 가치가 크게 하락을 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에게 어떤 답이 가장 현명한 답이 될 것이냐? 바로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채 확대가 늘어나면은 결국은 잠재적인 통화 공급량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끌 것이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리스크 해지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주에 눈여겨봐야 될 지표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수요일 날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새벽에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되고 그리고 저녁에는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공개되는데 이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매주 발표되지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주에 고용지표가 좀 이상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은 92.4%입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주말 동안에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30K라는 중요한 지지 구간을 든든하게 지켜냈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 비트코인은 0.38, 이더리움은 0.13% 하락을 했고요.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하락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51.5%를 경계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횡보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포 및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보다 한 계단 상승한 56으로 지금 탐욕의 단계가 조금 더 짙어졌습니다. 네, 우선 CVD 차트를 보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큰 폭의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우선 파이어 차트 매수벽을 보시면은 뚜렷한 매수벽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29K와 29.5K 정도에서 희미하게 매수벽이 존재하고 있고요. 매도벽 같은 경우는 여전히 31K, 31.5K, 32K에서 뚜렷하게 존재하면서 이 구간이 강력하게 저항 구간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CVD 차트를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7월 7일이죠. 이 갈색 고래,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지금 홀딩을 하면서 이 시장의 분위기들을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대부분의 고래들은 계속해서 매물을 던지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그래도 30K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이 갈색 고래가 계속해서 지금 이 시장을 받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중요한 기사들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네, 비트맥스의 공동 창업자인 아서 헤이즈가 굉장히 급진적이고 또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확장될 것이다. 자, 그 이유를 한번 보면요. 지금 명목 화폐 체제가 미래에는 점점 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운명에 처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거예요. 지금 달러 패권의 균열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또 통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어떤 통화에 대한 패권 경쟁들이 더 확장되기 때문에 이 통화가 굉장히 과거에는 그냥 달러 중심의 어떤 질서였다면 지금은 다극화되고 뭔가 패권 경쟁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급성장하는 경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AI라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미국의 나스닥주를 하드캐리하고 있는 게 AI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AI의 발전이 전통 금융 시스템의 권위를 흔들 것이고 이러한 탈중앙성에 가장 걸맞은 대안형 자산은 결국은 비트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I는 인간 정부가 운영하는 어떤 것에 의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금과 비트코인만이 지금 최고의 어떤 대안형 자산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아서 헤이즈는 과거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3만 달러 수준인 비트코인이 3년 후에는 75만 달러, 10년 후에는 100만 달러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비트코인 투자에는 정점이 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비트코인과 AI가 뭔가 결합하고 뭔가 융화되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이죠. 라이트닝 랩스가 비트코인과 AI, 챗GPT 같은 이 거대 언어 모델을 통합할 수 있는 개발자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송금하고 수신할 수 있는 기술들이 계속해서 고개를 들게 되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AI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기계나 사람과 이 정해진 조건에 따라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동으로 비트코인을 주고받고 보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이트닝 랩스는 인터넷이 진화하는 또 다른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를 한 것이죠. 앞으로 이 기술이 얼마나 더 신산업들과 융합을 해서 정말 발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기대감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AI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이 구글이 비트코인과의 연결고리들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네, 세계 최대 클라우드 컴퓨터 제공업체 중 하나죠. 구글 클라우드가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채택하기 위해서 지금 볼티지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을 값싼 수수료를 받고 쉽고 빠르게 전송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이죠. 근데 구글 클라우드 기반의 고객들이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비트코인 채택에 엄청나게 큰 소식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번 협업을 계기로 해서요, 구글 페이의 비트코인 라이트닝 채택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온체인 데이터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블랙락이 비트코인 ETF 신청을 발표를 했죠. 자, 근데 이게 2023년 6월 15일이었는데 이때 이후로 미국 기관이 보유하고 거래하는 비트코인 공급 비율이 굉장히 눈에 띄게 증가하는 온체인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자, 이 추세가 계속되면은 공급 우위에서 잠재적인 변곡점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온체인 데이터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블랙락이 진입했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 늘어날 거다라고 우리가 그냥 기대로만 알고 있던 부분들이 실제 데이터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비트코인 상위 보유자들이 가격이 3만 달러에서 3만 1000달러 범위에서 굉장히 지루하게 횡보하는 구간에도 여전히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매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6월 17일 이후에 어떤 자료들을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서부터 이 정도 구간인데요. 지금 10개에서 한 10,0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주소가 지금 7만 1000개의 추가 코인을 축적을 했습니다. 이거는 금액으로 따지면은 대략 21억 5천만 달러에 해당되는데요. 이 얘기는 비트코인의 상위 보유자들은 주로 기관 투자자나 개인 중에서도 고액 자산가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장기적인 투자처로 비트코인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고, 이 부분은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이 블랙락 이슈와도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매집한 세력들 중에는 블랙락의 어떤 호재를 통해서 진입한 기관 투자자들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번에는 OKX 마진 대출 지표라는 건데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 대 BTC 비율을 기반으로 하는데 7월 1일 시점부터 해서 현재 주말 지나는 이 시점까지 보면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7월 1일 20배에서 7월 7일에는 29배까지 증가를 했거든요. 이거는 마진 대출을 사용하는 트레이더들의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더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수치가 29가 나왔다는 부분들도 눈여겨볼 수 있는데, 현재 30배를 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건요, 지금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과도하게 낙관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건전하게 지금 이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거래자들의 풋콜 옵션 비율이라고 하는 건데요. 풋콜 비율이 현재 지금 1 미만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이 상당 구간 1 미만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집계된 자료에서는 0.7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풋옵션의 미결제 약정이 강세인 콜보다도 뒤처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매도보다는 매수세가 더 많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시장을 현재 강세로 보고 있는 의견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월 7일에 29,750달러까지 잠시 가격이 크게 조정이 됐는데도 그럼에도 풋옵션에 대한 수요들이 크게 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좀 중요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이 시장을 강세로 보고 있는 거래자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 지금 변화 구간들이 굉장히 좀 크게 요동치지 않는다는 부분들로 봐도 여전히 시장을 강세장으로 보면서도 좀 안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상위 트레이더들의 어떤 움직임들을 보면은 바이낸스와 지금 OKX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지금 OKX를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상위 트레이더들의 장단기 비율이 굉장히 좀 크게 치솟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1.8 부근까지 지금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가격이 지금 31,000달러를 돌파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레버리지 장기 포지션에 대해서 강한 수요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바이낸스를 보시면은 1.52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대략 1.4 부근 정도까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또 중립적인 움직임들을 시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또 종합을 하면은 비슷한 결론들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이 투자자들은요, 장단기 비율이 증가했다는 측면에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일정 부분 중립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투자자들이 이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낙관적이지만 과도하게 낙관적이진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번에는 호들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좀 자세하게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전반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은, 비유동성 공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유동적이지 않은 공급들, 굉장히 안정적인 공급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안정적인 공급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장기 보유자들이 굳건하게 이걸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반감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량을 줄여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 신규 유통되는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요. 그 기준이 지금 세 번째 반감기를 통해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맞았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모델을 통해서 확인을 했을 때 지금 비유동성 공급이라고 하는 값이 더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비트코인의 어떤 희소성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모델들인데 이 여기서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내일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술적인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중요한 뉴스를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미국 대선 후보 중에서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중에서 민주당에서 대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게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라고 하는 후보입니다. 이 케네디 후보가 본인은 대통령이 되면은 이 비트코인 절대 억압하지 않고 앞으로 이 기술 혁신으로서의 도구로서 계속해서 지지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전 마이애미에서 굉장히 어떤 중요한 연설을 하면서 비트코인과 관련한 발언을 했는데 그때 그 발언 이후로 구매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됐던 쟁점이 본인의 가족, 그중에서도 부인이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라는 의혹들이 CNBC에서 제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해 충돌에 대한 이슈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 이 대선 캠프에서 그렇지 않다. 케네디 후보가 긍정적인 발언을 한 이후에 구매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쟁점들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되는데요. 현재 블록의 CEO인 잭 도시를 포함해서 암호화폐 주요 인사들이 지금 케네디 후보를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지지율을 보면은 바이든이 여전히 65%로 좀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케네디 후보는 14%인데 향후에 어떤 대선의 어떤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들도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이 대선 결과가 암호화폐의 어떤 미래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SEC가 하는 행보들을 보면은 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의 기술적인 분석들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단기적으로는 더 불확실해졌습니다. 지금 지수이동 평균과 지금 오버헤드 저항 사이에 완전히 갇혀서 계속해서 횡보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20일 지수이동 평균의 어떤 상승 흐름들도 조금씩 편편한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구매자들은 계속해서 31.5K에 존재하고 있는 저항들을 뚫기 위해서 시도를 할 건데 이것이 성공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32.4K까지 상승을 하고 40K까지 질주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 관점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매도세들이 계속해서 지수이동 평균 아래로 가격을 끌어내리려고 노력하고 만약에 끌어내리는데 성공을 하게 됐을 때 이 중요한 지지를 만약에 이탈해서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은 29.5K 아래로까지 내려갈 수 있고 이것까지 돌파당하면 50일 단순이동 평균선 이 빨간 선 밑으로까지 내려가면서 28K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1일 봉을 통한 분석이고요. 근데 이제 4시간 봉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브레이크아웃 방향성을 잡기가 더 힘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일 지수이동 평균과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둘 다 평평해지는 구간으로 완전히 접어들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격이 이제 50일 이동 평균선을 넘어선다면 상승세가 31.5K 이상으로 거래를 시도하는 것이고 이걸 성공하게 되면 앞선 시나리오대로 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29.5K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은 27.5K까지도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지금 4시간 봉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구간들을 한번 보시면서요. 매수 매도세가 어디로 지금 가격을 이동시키게 될지를 한번 우리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